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의 엄청난 청년 실업률이 중국의 사회 안정에 큰 불안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표현이 사회 불안 요소지 엄밀히 말하자면 이 중국의 높은 청년 실업 문제는 공산당 지도부의 통치 불안의 내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남의 나라 청년 실업률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당연히 남의 나라 청년 일자리 걱정하는 건 아니겠죠. 시진핑 체제 들어서 기존 중국 공산당의 집단 지도 체제가 흐려지고 현재 사실상 시진핑 1인 중심의 통치 체제를 굳힌 건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전제 정치도 굉장히 강화했고요. 근데 이 1인 독재 체제는 견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되는 만큼 권력자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나 그렇겠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치 장악력이 떨어지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도 하죠. 중국 역시도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고 국민 불만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상계되어 있던 불만이 시위 등의 형태로 응집되기 시작하면 시진핑 체제도 정치적 공경에 처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1인 독재나 다름없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판단을 할 우려가 높습니다. 시중에 많이 도는 예로 내부 이슈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만과 마찰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말들이 있죠.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계엄령에 준하는 판단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 혼자 생각이 아니라 중국 불황이 본격화될 때 중국의 정치 불안이 심각해지는 걸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경우에 중국 경제에 마비 상태가 발생하고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침체 상황인데 공급망 문제부터 더 큰 쇼크를 줄 거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랑 특히 많이 엮여버린 우리나라에는 여파가 더 클 겁니다.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통치 불안의 중요한 뇌관 중에 하나가 청년의 불만이고 이 핵심이 청년 실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청년 실업률을 보는 거겠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영상에서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국 사회에서 청년 실업률 폭증은 단순히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중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 같이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발전보다는 사회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 공산주의의 특성상 통치의 안정, 사회 체제의 유지라는 의미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앞서 캔들피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면 자칫 이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지도부 교체 시위가 확산된다든지 하면서 중국 지도부한테는 통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청년을 신경 쓰는 이유가 작년 중국의 백지 시위에서도 확인됐듯이 청년들이 이 시위의 중심이 되고 확산을 주도하는 주축이 되는 걸 실제로 확인했으니까 더 그렇겠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청년 실업이 담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 중국 사회 특성상 청년 실업 문제 중에서도 실제로는 도시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 청년이 아니라 중국의 도시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지도부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은근히 관심 가는 부분일 거예요. 오늘 그걸 이야기해 볼 겁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상식이 좀 필요한데 도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하나는 중국의 좀비화된 국영기업 문제랑 중국판 호적제도로 불리는 후커우 제도, 그리고 시진핑 지도체제 하에서 교육받고 자라난 그 청년들 세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중국의 좀비 국영기업, 후커우 제도, 중국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요 세 가지를 말할 거라 이거네요. 네. 그게 중국 사회가 가진 독특한 특징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도시 청년 실업률이 왜 유독 중국 사회에서 체제 안정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국영 좀비 기업 이야기를 할게요. 중국은 사실 아무리 자기들 입으로 중국식 자본주의니 혼합 자본주의니 하면서 말을 하더라도 실제 본질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당 주도로 계획경제하는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공식적인 통계 자료에서는 중국 GDP의 60%가량을 민간기업들이 기여하고 있고 일자리의 80% 이상을 이런 민간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실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공산당 지도층들이 이런 대규모의 민간기업들도 대부분 다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라 실질적으로는 국유기업들과
공산당 간부들이 장악해 사실상 국유기업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겉만 민간기업 같은 회사들이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분이 많기는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보통 민간기업들은 이익 극대화를 기업 목표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국유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국가 발전을 비롯한 사회 안정이 이런 기업들의 제1 목표가 됩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국유기업들이 공사 발주할 때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하고 자국 제품 쓰게 한다든가 경영할 때 당장의 이익이 더 남는 것보다 중국 국가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건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안정이 크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바로 안정적인 고용 창출이 사회 안정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중국 국영기업들은 이익 증대보다는 사회 안정을 위해 고용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한 목표인 거죠. 실업률 높고 돈이 안 되면 사람들 불만 커지는 거고, 그런 게 공산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통치 불안 요소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상하시겠지만 중국 국유기업들이 이익 추구가 제1 목표가 아니고 정부 눈치 본다고 사회 안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적절한 사업 평가 없이 투자가 막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기업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이 고성장할 때야 그때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2010년대 들면서 중국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부터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중국 국영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좀비화되기 시작했고요. 이 이후로 좀비 국영기업 문제가 중국 경제에 고착화된 문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까지 시작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중국 국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실업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로 심각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중국 지도부에서는 통제 가능한 국유기업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늘려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아마 몇 년 안 된 일이라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건데 당시에 중국 정부 당국에서 국진민태라고 해서 민간기업들 지분을 국유기업이 흡수하게 만들어서 민간기업들을 밀어내고 국유기업들을 더 많이 확대하고 늘려가는 정책을 펼치게 됐어요. 그 국유기업들을 활용해서 고용을 억지로 늘리는데 활용을 했네요. 그쵸. 일자리를 늘려서 사회 안정을 도모하려고 좀비화된 국영기업에다 계속 돈을 밀어주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계속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비 국영기업 문제가 심각해졌던 거고. 그쵸. 근데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들어보면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중국 지도부 같은 경우는 사회 안정 유지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 관료들 같은 경우도 아무리 다른 데서 잘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위가 일어난다던가 해서 사회 안정을 관리를 못하면 그 관료가 중앙정부로 진출을 아예 포기해야 될 정도로 중국은 사회 안정을 중요하게 본다고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유기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국영기업을 공격적으로 늘렸던 거예요. 그런 시위들이 안 생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중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고, 일자리 문제가 없어야 하니까 국영기업의 특징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네요. 좀비 기업이 되더라도 계속 밀어주는 거고. 근데 지금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을 정도로 높잖아요. 40%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바로 그거죠. 이제 좀비 국영기업을 늘려서 일자리 만드는 것도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국 후커우 제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후커우 제도는 일종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국 특유의 신분제 같은 거예요. 그게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약점으로 자주 거론이 되는 거죠. 네, 이 후커우를 우리로 치면 일종의 호적제 같은 건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국판 계급제나 신분제 같은 겁니다. 중국 사람은 태어난 지역에 따라 그 지역의 후커우를 가지게 되는데요.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면 농촌 후커우, 그리고 그 사람이 낳은 자식도 농촌 후커우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도시 후커우를 갖게 되는 거죠. 약간 좁은 의미의 국적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본 적을 어디에 두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어디로 이사를 가건 똑같은 교육, 똑같은 의료 서비스,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의 후커우를 갖게 되면 그 지역에서만 이런 교육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 지역에서는 취업이나 입학, 주택 구매 등에서 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부산에 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갔을 때는 교육이나 직장, 의료, 연금, 복지 등 각종 혜택이나 권리가 축소된다든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 후코우를 가진 사람이 도시로 이주했다고 하더라도 도시 후코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도시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그 도시에서 제공하는 혜택하고 권리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후코우로 인해서 차별과 진입장벽이 있는 사회예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후코우 제도가 있는 나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 직원 모집할 때 서울 후코우 소지자 우대라는 요건을 붙였다고 치면 이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적이 서울인 사람, 그런 사람이 취업 시 우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셈이죠. 애초에 서울 사람이 아니면 서울 직장에 들어가는데 되게 불리한 거예요. 참고로 타 지역에 입학한다든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거주증의 형태로 후코우 혜택의 일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후코우는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데 주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살 수 있을 뿐이고요. 실제로 농촌 후코우를 가진 사람이 돈 벌어서 대도시 후코우를 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일단 후코우 제도는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마 이런 게 지금 중국에 있다는 거 처음 듣는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중국 일부 지역의 이야기인 줄 아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떤 질문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근로자 노조에 비해 자영업자분들 불만이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안 혹은 제도가 사실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게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바로 자영업자들이 결집력이 약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꾸준히 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어디 노조나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일단 생계 유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고 이해관계도 명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기가 엄청 유리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 시위 한번 나간다고 치면 그 하루치 일은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혹여나 시위가 길어지게 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서로 처한 이해관계 역시도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까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해서 외치기도 되게 힘듭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한들 실질적으로는 결속력도 약하고 영향력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게는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노조 같은 경우는 얘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건 그렇죠. 많은 수의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와 요구를 명확하게 오랫동안 낼 수 있어야 그게 파워가 있죠. 근데 이야기는 왜 한 겁니까? 네, 다음 얘기를 위해서 언급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중국 후코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대부분의 괜찮은 일자리는 도시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에 앞에서 소개한 후코우 제도에 따르면 도시 후코우들은 실업한 상태로 도시에 계속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집이 거기니까. 그쵸. 반면에 지방 후코우들은 일자리를 잃으면 다시 취직하기 전까지는 도시를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앞에서 왜 자영업자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네요. 네.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크고 통치에 위협이 되는 핵심은 누구일까요? 직장을 잃으면 시골로 떠나야 되는 그런 지방 후코우일까요? 아니면 실직되더라도 그 도시 지역에 계속 남아있는 도시 후코우일까요? 아무래도 도시 후코우들이 그 지역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쵸.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물론 청년 실업률 자체가 문제인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 청년 실업률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이 아니라 도시 출신 도시 후코우를 가진 그런 도시 청년들 말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지방 출신들은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일종의 임시 후코우 같은 거주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응집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네요. 그쵸. 각자가 다 고향으로 흩어지게 되니까요. 반면에 도시 출신들은 실직과는 관계없이 계속 자기 도시에 살 거기 때문에 집단 행동도 장기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도시 후코우를 가진 청년들의 불만 문제가 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 당국이 좀비화된 국영기업에다 돈을 계속 쏟아부으면서 유지했던 것도 사실 도시에 위치한 국영기업들의 양질의 일자리 대부분이 이 도시 후코우 청년들의 일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청년 실업률 폭증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제 국영기업 늘려서 도시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도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됐고요. 현재 도시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위협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 실업 문제에 노출된 중국 청년들을 보면 좀 더 특정해서 말하면 중국 도시 후커우를 가진 청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산하 제한이 있던 시기에 태어나서 가족 내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컸고요.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 중국 경제가 최고의 고도 성장을 할 때 그때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교육도 많이 받고 경제적 문화적 혜택 등 환경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커온 세대입니다. 게다가 도시 후커우라는 일종의 치트키를 가진 중국 내에서도 특권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류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 자체로도 사실 자기 나라 중국에 대해 나름 자긍심이 엄청 강하고요. 여기에 더해 이들이 청소년기 때 시진핑이 집권하게 되면서 애국주의, 민족주의 교육까지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중국 문화에 대한 우월감으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지도부의 엄청난 팬덤이자 아군인 이들이 이제 사회 진출할 때가 됐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농부대라는 소리를 해대고 있고. 그렇죠. 원래 기존의 단단한 지지 세력이 돌아설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국 사회에서 시진핑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의심받을 수 있고요. 또 이걸 잠재우겠다고 극단적인 판단을 해서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중국 경제의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한테도 그 여파가 크게 오는 거고. 맞아요. 중국 청년 실업률 문제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국에서 드러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단순히 통계적인 경제 수치만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모든 경제적 문제가 통계 숫자만을 가지고 다 설명되는 게 아닌데요. 항상 그렇지만 수치화된 정량적인 분석이나 이해는 안정적인 상황일 때 유리한 경우가 많고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는 그 사회에 녹아있는 문제나 사회 현상, 흐름에 더 무게를 두고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요. 오히려 정성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청년 실업률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보다 좀 더 깊이 다뤄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사실 상당히 광범위한 이야기라 한편으로 다루기는 부족한데 지겨울까봐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은 다 다뤘으니까 안목을 넓히는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